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요즘 시장은 악재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크게 둔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찾았고요. 여기에서 시장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빨간불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살짝의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락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상승이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급 양상도 조금 다르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밥상 물가에 공산품 물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9월에 소비자 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소비자 물가는 8월에 이어서 두 달째 3%대를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99로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중에서 신선 과일 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선 과일은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과실 품목을 말합니다. 사과 54.8%, 복숭아 40.4%, 귤 40.2% 등 신선 과일은 24.4% 오르면서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류 값의 하락세 둔화가 소비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석유류 값 하락폭은 지난 7월 25.9%, 8월에는 11%였지만 9월에는 9.4%에 그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하는 등 크게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은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화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는 날수록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도요타와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인데요. 합작 공장을 제외하면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도요타와의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톱5 완성차 회사 모두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도요타의 하이니켈 NCMA 기반의 파우치 셀에 탑재한 모듈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2025년까지 미국 미시간 공장에 4조 원을 투자하고 도요타 전용 배터리 셀 모듈 생산 라인 구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 모듈은 도요타의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돼 도요타의 신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됩니다. 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전동화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도요타의 전동화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도요타는 지난해 매출 371조 원, 그리고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를 달성한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이 전동화와 관련해 도요타는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3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과 모듈 기술력, 그리고 도요타의 팩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 안정성과 성능이 강화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츠오 오가와 도요타 북미법인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제조와 제품 계획에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는 중요하다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으로 고객 기대에 맞는 높은 안정성, 성능, 품질의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미래 변화로 인해서 디지털화와 그리고 친환경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은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은 이 선박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선박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해상 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 약 1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보고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겁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했던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은 비용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 신산업 펀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해상 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해양 신산업 펀드는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디지털 선박 건조 시에는 정책 금융 등을 활용해 최대 2.4%까지 금리를 우대해서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30에서 40%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공공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선박을 디지털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기로 했습니다. 해외 인증 취득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하고 국내 인증을 받은 경우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증받을 수 있는 상호 인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소식부터 선박의 디지털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둔화됐다는 것과 함께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하락 속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 빅테크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 장중한 때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의약품, 철강, 금속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423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405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회복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0.55% 상승한 241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10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이어나가면서 4,1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1,79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8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종이 목재 업종에서 특히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817선에서 시작해 역시나 806선까지 잠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1% 넘는 강세로 815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1,1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도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88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42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자율주행차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텔레칩스 5%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9.95% 상승하면서 13,59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비고 현재 24% 넘게 강세 보이면서 1,51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한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지속에도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족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 관련주 일제히 밀리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오일 2% 넘게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석유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하락세를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3.68% 하락하면서 9,69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9월 한 달 동안 집중 매수했던 2차 전지주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에 2차 전지 조정이 이어진 데다 하반기 증시 주도주로 반도체가 꼽히면서 거래 대금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위험 부담을 낮추는 한편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장은 굉장히 낙폭이 키워졌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반도체 주에도 좀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발표가 됐던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주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반도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돌아서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더디게 돌아서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인 시장에 대한 시장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더 나빠질 것은 없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또 파도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장 많이 빠졌는데도 파도의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7%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는 살짝 밀리긴 하지만 어제 장이 좀 상승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봤을 때 저희가 IPO 기대감에 비하면 사실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파도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이죠.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라 팹리스 기업이라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저는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다른 팹리스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장률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재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내재 가치에 100%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의 유입 여부가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파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물량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상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도의 경우 상방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수출도 좀 살펴볼게요. 지난해 10월 이후로 그래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비중을 늘려봐도 좋겠다는 의견도 좀 지배적인데 그러면 오늘 장의 주가와 함께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주시죠. 예,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월덱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분류를 해보자면 뭐 소재 기업도 있고 장비 기업도 있고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HBM과 관련돼서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같은 경우, 자금이라기보다는 이 업황 같은 경우에도 후공정만 계속해서 육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익숙한 기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희가 EPS라든지 SNS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공정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전 충분히 어느 정도 키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버거울 수 있겠지만 전공정 쪽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월덱스라는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분기와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후공정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전공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월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시장 상황 속에서는 후공정 업체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월덱스 말고도 볼만한 전공정 업체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원희가 EPS도 역시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희가 EPS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공정 기업이죠. 그래서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메리트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의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희가 EPS이기 때문에 원희가 EPS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새로운 기업들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월덱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희가 IPS도 더불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가 좀 동반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좀 소식이 나와 있는데 도요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LFP 배터리 시장에도 뛰어든 만큼 좀 살펴볼 만한데 지금 사실 뭐 증권가의 목표 주가와는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그리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심려를 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만 가지고 이제 추세적인 반등에 들어섰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뭐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왔고 우리나라 뭐 3사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동안 밀려 내려왔었던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어서 좋은 내용이 나온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에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그 낙폭 과대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는 낙폭 과대가 시작될 때 매수를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낙폭 과대가 시작될 때는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낙폭 과대가 끝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가 끝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접근도 가능한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보유한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기술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예 굉장히 길게 보신다면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메리트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좀 가깝다. 그리고 이제 장기로 볼 때는 또 유리하지만 우리가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본다면 그 역시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업이익까지 이제 수치를 따져보면서 매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게 한번 올라왔죠. 연초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특히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뭐 1월 달 대비 7월 달까지 약 5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유를 할 만합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반등도 좀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동이 된다면 보유를 할 만한데 신규 진입이나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앞 코너에서도 잠깐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 이제 큰 자금이
자금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네. 이 두 섹터를 모두 다 들어올리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반도체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라고 이렇게 대립하는 성격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좋은데 지금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전반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너무 공격적이진 않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 상한가인 따따브레는 실패했지만 시가총액은 3조 원에 안착했습니다. 이에 기존 로봇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로봇 섹터 전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최대로 꼽히고 있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사실 다른 로봇주에는 관심이 좀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신고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맞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매물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 3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레인보우틱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적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총액이 3조 부근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연간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죠. 근데 이 SPG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천억대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8천억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3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 평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치로 찍히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로 가면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좋다라고 보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은 네.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많은 기대감 속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데 오늘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1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어떻게 전략 짜가야 할까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두산이 과거에 두산이란 그룹주에 대한 뭐 증권가의 그런 분석이 조금은 안 좋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두산이 많은 체질 개선을 했죠. 그래서 두산 그룹주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관점에서 이 두산이란 기업을 본다면 일단 로봇 관련돼서 이 모멘텀은 상당히 많이 희석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이란 기업이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산을 매수한다라는 관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지 두산을 매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두산의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로봇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메리트로 두산이 상승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로 접근을 하시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거의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 중반 이전에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시세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올라오지 못하게 된다면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은 한 주나 두 주 정도 받으셨을 텐데 좀 대응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 자체의 경우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봇 산업은 앞으로 대세로 이뤄지게 되면서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앞으로 로봇 전반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봇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로봇들의 진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전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장성이 부각될 때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오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성장성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로 많이 잡히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일단 매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눌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만 미래를 봤을 때 그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의 미래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투자의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돌파구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를 살펴보면 우리 증시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도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됐을까요? 네, 항상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금 얄궂게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매크로 상황을 보시면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같이 일어났다. 네. 그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간 경색 기조다. 그러니까 약간 얼어붙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죠. 돈이 잘 안 돌다가 보면 돈이 고이게 되고 MMF라든지 이런 단기 유동성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어붙을 정도는 아닌데 네.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꼼짝하지 않고 있는, 꼼짝하지 않으려는 자금들이 늘면서 그거를 약간 금융 경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성향이 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현금화하는, 네.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매매가 일어났고요.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지고, 또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또 환율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또 외국인 매매가 또 주춤하고 혹은 또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최근에 나타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에 조금 더 디커플링이라고 그럴까요?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은 네. 그러한 흐름을 보인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요인이 나오긴 했는데 그 요인을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많이 두드러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크게 좀 많이 빠진 것이 또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살펴봤을 때도 2조 원의 매도 규모가 지금 외국인에서 나타난 게 9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딱히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구심점이 없어진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이 조금 뭐 매수 공백 상태라고 그럴까요?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조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중심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이제 고평가 논란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일단 디램 가격이 하락은 멈췄습니다만 반등에 대한 자신감은 약간 약한 상태. 나머지 뭐 시클리칼 경기 순환주는 뭐 중국 영향으로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시장 약세에 더 중요한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뜨겁게 끌어갈 요인이 없었다라는 것이 시장 약세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연휴 동안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연준이 또 선호하는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PC 지수도 발표가 됐고 또 고용 지표 역시도 발표가 됐어요. 사실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었는데 또 어제 또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조금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장기 평균선보다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 좋은 것으로 되는 약간 네.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간밤에 나온 ADP 민간 고용은 뭐 그 후에 나올 이제 금요일 날 네. 받아볼 그 정부 발표 비농업 신규 고용의 이제 예고 지표 성격인데 네. 사실은 ADP 민간 고용은 뭐 신뢰성은 조금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고용 시장이 주식 시장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쨌든 경로를 결정하는 그러한 핵심 변수이다 보니까 ADP 민간 고용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시장이 좀 안도했다고 할까요? 좀 안 네. 좋게 나오니까 장기 평균 혹은 예상치보다 한 절반 정도 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관건은 뭐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통계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겠죠. 현재 컨센서스로는 뭐 한 17만 명에서 18만 명 전월 대비 일자리가 늘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면 사실은 어제 나온 ADP 민간 고용은 뭐 조금 희석되는 것 같고요. 네. 좀 호재로서의 가치가 또 전전날 나온 뭐 졸트 이 보고서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업자 한 명당 아직까지도 1.5개의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좀 960만 개 정도의 어쨌든 일자리를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960만 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한 500만 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미국 경제가 조금 괜찮았을 때 내지는 이제 좀 평범했을 때에 어쨌든 구인 건수보다 2배 이상, 2배 가까이 그렇게 큰 규모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이 오락가락 할 겁니다. 뭐 경제 지표가 뭐 나쁜 게 좋은 거니까 나쁘게 나타났다가 조금 더 좋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실망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뭐 정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고용은 그래도 지금 천천히 식고 있다. 임금은 천천히 잡히고 있다. 물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은 지금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천천히 식어가고 있고 물가도 점차 잡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현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는 국채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이렇게 치솟은 모습인데 2007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채금리의 추이가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애꿎은 다른 나라들이 먼저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다음에 달러 강세를 유발하면서 좀 나머지 국가의 통화가 약세로 가고 이러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부채 조정에 지금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조금 전체적인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제 고통이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금리가 조금 잡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투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중앙정부가 부채를 지는 것을 불사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워낙 확대하기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 지금 뭐 국채 발행 물량이 금액 기준으로 한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국채를 쏟아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미국의 재정 지출이나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예산 지출을 좀 뜯어보면 한 70%가 경직성 경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직성 경비가 이제 한 70% 되는데 전체 예산에 이렇게 진행되면 국채 발행 물량은 쉽게 줄지는 않을 거고 결국 좀 가격이 빠지다 보면 채권 가격이 빠지다 보면 즉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꺾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는 좀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조정을 보인다든지 물가나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을 보이는 경기가 좀 식는 그러한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 정도가 조금 한계인 것 같고요. 5%를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또 주택건설 시장도 좀 죽고 그러면서 경기가 다시 또 금리를 끌어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왔다. 국채금리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채금리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5% 정도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일단은 좀 끝까지 왔다라고 보신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 국채금리까지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지금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변수들이 또 등장하게 될까요? 네, 우리도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출 경기고요. 수출이 조금 이제 회복 기미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은 아니지만 반도체도 살짝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감산 효과가 지금 나올 똥 말똥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0월 중순부터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됩니다. 네.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미국 증시가 중요하지만 미국 증시의 33%를 차지하는 시가총액 7개 상위 종목들,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 괜찮게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전년 동분기 대비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것도 최근 8월 들어서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어쨌든 10월 중순부터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희망설인 그러한 예측이죠.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이 곧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7위까지 해당하는 종목들에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 IT 업종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사실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역시도 IT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저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지금 뭐 IT 쪽이 실적이 뭐 3분기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고 다만 하락 시 조금 더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은 IT 쪽에서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경기도 뭐 조금 바닥권에 지금 근접한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IT의 전체적인 수출 실적도 좀 미미하지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특히 뭐 지금 그 감산 효과가 좀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 그다음에 HBM 같은 고성능 소재가 소자도 좀 수출이 좀 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IT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저점 매수가 유효하겠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앞서서 저희가 화면에서 살펴봤을 때 뭐 증권사에서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요, 좀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저희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IT 쪽에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좀 핵심 종목들, 또 반도체는 너무 이제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도 조금 저점 매수 정도에서는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움직여야 이제 네. 지수 이제 하단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네. 분위기일 텐데. 3분기에는 뭐 여러 증권사에서 예측했듯이 연말까지 4분기에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뭐 K 컨텐츠라든지 조금 성장성이 조금 내재된 네. 그러한 핵심 성장주 위주로 순환매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로봇주라든지 네. 뭐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신재생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저점 매수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저희가 살펴봤을 때 사실 뭐 섹터를 전반으로 바라본다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이 종목들을 선별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점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기준점은 지금이 뭐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약세장에서 조금 에너지를 계속 재충전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좀 박스권의 장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어쨌든 목표가라든지 혹은 뭐 예상 실적 이런 것들을 조금은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제 안전 마진을 조금 생각하고 투자하라. 그러니까 좀 장세가 굉장히 화려하고 강세장일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4분기에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전 마진을 좀 감안한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 그러니까 조금 좀 안 좋게 봐도 그래도 좋아.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뭐 해가 넘기면 2024년에는 조금 증시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가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4분기 시작인 10월입니다. 이 10월 시장 속에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을 법한 종목들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IPO 최대어로 꼽히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두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반도체주 내에서 전공정 업체 중에 있는 월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전공정의 한파 속에서도 월덱스가 선박한 만큼 종가에 공략해봐도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월이 지금 4분기의 첫 월입니다. 그런 만큼 하반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IT에 대해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